종양학 과제 발표입니다. 저는 내분비 계통의 종양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 조직 등이 혈중의 신호 전달을 위해 분비하는 생리활성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하며 호르몬 분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내분비선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분비선이 아니고 주된 다른 기능을 가짐에도 내분비세포를 가져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도 다수 존재합니다. 내분비선은 일반적으로 시상하부의 뇌하수체에 의해 조절을 받는데 비해 내분비선이 아닌 다른 단기에 포함된 내분비세포가 분비하는 호르몬은 보통 뇌하수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각각의 호르몬은 신체 내에 특이적인 수용체가 있으며 표적세포만이 호르몬에 반응하고 특정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는 호르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분비계 기관의 종양은 반드시 발생 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호르몬 분비 조절 기능의 상실으로 전신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인체 내 대표적인 호르몬 분비 장기와 호르몬을 보여줍니다. 이번 과제에서는 대표적인 내분비선인 뇌하수체, 갑상선과 부갑상선, 부신피질과 수질, 췌장의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하수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구조입니다. 뇌하수체는 저평골의 터키 안장 내에 존재하며 시상하부와는 뇌하수체 줄기를 통해 연결되어 있고 뇌하수체는 퇴화돼 흔적만 남은 중엽과 전엽, 후엽으로 이루어집니다. 뇌하수체는 전신의 모든 장기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 내분비 기관입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될 경우 쿠신병이나 말단 비대증과 질병들이 발생하며 호르몬의 분비와 무관한 비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 주로 종괴효과에 의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및 시야장애나 외안근 운동이 발생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은 전체 뇌하수체의 80%를 차지하며 여러가지 호르몬을 생성하여 분비함으로써 전신의 다양한 내분비 기관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전엽은 성장호르몬 분비세포, 프로락틴 생산세포, 코르티코 트로포성 세포, 갑상선 자극세포, 그리고 성선 자극세포의 5가지 종류의 세포에서 성장호르몬, 프로락틴, 부신피질 호르몬, 갑상선 자극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전엽은 시상하부로부터 자극과 억제 호르몬의 균형에 따른 조절을 받게 되고 전신의 각 내분비 기관에서는 호르몬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은 시상하부에서 생성된 바소프레신과 옥시토신이 이동하여 뇌하수체 후엽에 저장되었다가 필요시에 분비됩니다. 이 그림은 뇌하수체의 수평 단면인데요. 각 구성 호르몬 세포 분포가 부위별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각 호르몬 분비 세포들은 뇌하수체 조직 안에서 특정 위치에 우선적으로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점이 영상검사에서 발견이 되지 않은 미세선종을 찾아서 제거하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뇌하수체 전엽의 수평 단면상 코르티코트로포성 세포는 중간 부분에, 성장 호르몬 분비 세포는 주로 양측 외측에 분포하며 갑상선 자극세포는 중각 부분의 앞쪽에 주로 위치합니다. 프로락틴 생산세포와 성선 자극세포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편입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1차적으로 뇌에 발생하는 종양의 15%를 차지하며 악성 뇌종양의 25%에 해당하는 종양입니다. 역학조사에 의하면 다양한 인종에서 10만 명 중 3에서 94명의 연간 유병률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뇌하수체 종양은 1차성 뇌 종양 중 세 번째로 발생 빈도가 높은 종양입니다. 대개 내분비 증상 없이 임상적으로 무증상적인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무표지 세포 선종이거나 성성 자극세포, 성장 호르몬 분비세포 또는 프로락틴 생산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이 대부분입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30에서 60대에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뇌종양의 경우 2% 정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좀 더 흔한 경향이 있고 비기능성 뇌하수체 선종은 연령대가 증가하면서 더욱 빈도가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뇌하수체 종양은 여성에게서 좀 더 흔하게 발생하고 특히 폐경 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크게 호르몬 과다 분비 여부에 따라 기능성 성종과 비기능성 성종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기능성 성종의 경우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는 무월경, 유주분비, 말단 비대증, 거인증, 쿠신병, 넬슨 증후군, 2차 갑상선 기능 한진증, 성선 저항증 등의 임상 증상의 발현이 이어집니다.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없는 선종은 대부분 무표지 세포 선종이지만 무증상 선종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뇌하수체 후엽에서 발생하는 호상과립세포종, 과린세포종양, 뇌하수체 세포종도 드물게 존재합니다. 뇌하수체 암종은 양성 종양인 뇌하수체 선종과 구별이 어려워 임상 경과에 근거해서 진단하는데 75%는 기능성 종양이고 대개 대선종이며 조직학적 검사상 일반적인 뇌하수체 선종으로 진단되지만 수개월에서 수년간 재발을 반복하며 뼈, 간, 폐, 신장 등의 전이를 일으킵니다. 뇌하수체 종양의 일반적인 임상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뇌하수체 선종이 발생하는 세포 종류에 따라 특정 호르몬이 과다 분비될 수 있으며 선종의 크기가 클 경우 뇌하수체 조직이 종괴 효과를 통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보이게 됩니다. 뇌하수체의 내분비 기능 변화와 관계없이 종괴 효과로 이마나 눈앞 부위에 두통이 생길 수 있으며 시각교차가 압박을 받으며 시각신경의 일부가 장애를 받아 양측성 반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종양이 해면 정맥골로 진행하면 눈 근육에 마비가 일어납니다. 또한 뇌하수체 선종 환자가 종양 내 출혈로 인해 갑작스러운 두통 및 시력 저하를 보이는 뇌하수체 졸중도 나타나게 됩니다. 뇌하수체 종양의 영상학적 검사는 단순 두개골 촬영을 통해 안장의 확장과 미란을 관찰하는 단순 두개골 촬영이 기본적이며 뇌하수체 종양 진단에 유용하게 쓰이는 CT 촬영으로 두개저 골의 미란 정도를 확인하고 석회화 및 종양 내 출혈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MRI는 뇌하수체 종양 진단의 가장 정확한 검사법이고 뇌혈관 조영술 및 CT, MR 혈관 촬영은 뇌혈관 상태 및 축부순환을 수술하기 전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종양의 영상학 두개골 단순 측면 영상으로 안장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두 사진은 CT 사진으로 뇌하수체 대선종에 동반된 석회화를 확인할 수 있고 아래 사진은 MRI 사진으로 첫째 사진은 시상면, 둘째 사진은 관상면으로 촬영한 미세선종의 모습입니다. 뇌하수체 종양의 치료법은 수술적 치료법과 방사선 치료, 내과적 치료법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법의 경우 크기가 큰 비활성 종양의 경우 시로를 감압하고 크기를 줄이는 것이 수술 목표이고 호르몬 분비하는 종양의 경우는 완전 절제를 통해 호르몬 과분비 상태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로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경동 접근법으로 계도하여 진행하고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수술로 완전 제거한 미세 종양은 이후 호르몬 수치의 상승이 없다면 방사선 치료는 필요 없으나 거대 종양은 주변 조직을 침범함으로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병행으로 재발 억제와 종양 위축을 시킵니다. 내과적 치료는 주로 도파민 작용 물질인 브로모크리틴이 사용되며 종양이 광범위한 경우 6주 정도 브로모크리틴을 사용해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킨 후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 후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때나 재발한 경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힘든 경우 방사선 치료와 내과적 치료가 1차적 치료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은 모의 앞부위에 있으며 약 20g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장기지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선으로 온몸의 대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후두와 기관의 앞쪽 옆쪽에 있는 오른옆과 왼옆, 기관의 앞면 제2에서 4기관역을 높이해서 좌우역을 잇는 협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비가 날개를 펼친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약 60%의 사람에게서는 협부에서 위로 뻗은 추체역이 보입니다. 갑상선은 위아래 갑상선 동맥에서 혈류를 받습니다. 갑상선은 위치는 남녀가 다른데 남성이 여성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반지연골과 갑상연골의 위치는 개인차가 없기 때문에 촉진할 때는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전신적으로 대사작용을 하는 티록신, 트리요오드타이로닌, 거의 작용을 하지 않는 리버스 트리요오드타이로닌, 혈중 칼슘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을 때 그 양을 저하시키는 칼시토닌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을 기점으로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여성의 암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남자에게서는 6번째로 흔히 발생합니다. 2005년 이후 갑상선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41에서 60세 사이이며 요오드 결핍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포암 발생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요오드 섭취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유두암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갑상선 유두암은 갑상선 초음파 소견이 특징적이어서 크기가 작을 때도 진단이 쉽기 때문에 갑상선 암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매우 예후가 좋기 때문에 상당수의 환자가 사망하지 않으므로 유병률이 매우 높아서 발생률의 약 10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갑상선이 종대한 상태를 갑상선종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정상인 갑상선의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촉지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촉지될 리 없는 갑상선을 촉지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갑상선종이라고 생각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갑상선을 만져서 갑상선 전체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가능한지를 조사합니다. 전자이면 미만성 갑상선종, 후자이면 결절성 갑상선종으로 진단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중독성 갑상선종,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중독성 갑상선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성 갑상선종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동반하지 않는 원인 불명의 미만성 갑상선종으로 다른 질환을 제외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 없으나 갑상선종이 큰 경우에는 TSH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종은 갑상선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그 대부분이 여포선종입니다. 여포란 선종형 갑상선종이 선종처럼 보이지만 병리학적으로는 종양이 아니라 과형성에 의해서 결절성 갑상선종을 일으킨 질환입니다. 갑상선의 악성 종양에는 유두암, 여포암, 미분암, 수질암, 악성 림프종 5종류가 있습니다. 유두암, 여포암, 미분암 3가지는 모두 여포상피세포에서 유래하며 유두암과 여포암은 분화형 암입니다. 수질암은 C세포에서 유래하고 칼시토닌 등을 분비합니다. 이 중에서는 유두암이 가장 많으며 악성 종양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여포암이 10%고 그 외에는 모두 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여포선종이 많은데 비해 약성 종양의 경우에는 유두암이 더 많습니다. 갑상선암 전체의 성별 차이는 1대2로 여성에게 많고 특히 분화형 암에서는 1대5로 더욱더 성별차가 확대됩니다. 유두암은 갑상선암 중에서 가장 많으며 30에서 50대의 여성에게 호발합니다. 예후는 매우 양호하고 10년 생존율이 80%입니다. 미분화암은 악성 종양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쁘다고 알려져 있으며 어떤 치료를 실시해도 1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급속히 존재하는 갑상선종으로 급격히 주위를 침투하기 때문에 경부의 압박감, 동통, 열감을 느껴 피부 발적, 심목소리, 호흡곤란, 연화곤란 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질암은 갑상선 안에 1에서 2%를 차지하는 비교적 빈도가 낮은 암으로 30에서 50대에 호발하며 성별 차이는 1대 2에서 3으로 여성에게 많습니다. 유두암, 여포암, 미분암 모두 여포상피세포에서 유래한 데 비해 수질암은 방여포세포에서 유래합니다. 악성 림프종은 갑상선에서는 림프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모토병에 의해서 갑상선 안으로 침투한 림프구가 증생해 종양화되었다고 유추합니다. 본증은 갑상선암의 50분의 1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호발합니다. 남녀 차이는 1대5로 여성에게 많습니다. 종양의 발육은 빨라 미분화암과 마찬가지로 급속히 증대하는 경부종괴를 일으킵니다. 미분화암 정도는 아니지만 주위로 침투 경향도 강해 호흡곤란, 쉼목소리, 연화곤란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사선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스테이지면 예후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조직학적 검사상 섬유혈관 중심 조직을 입방형 혹은 연주형 종양세포가 둘러싸고 있는 유두형, 핵두, 핵내 봉입체가 상당수에서 발견되면 유두암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소포암은 조직학적 검사상 피막 침범이나 혈관 침입이 있으면 진단합니다. 수질암은 유전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확진은 세침 흡인 검사를 통한 세포 모양 관찰 및 칼시토닌 면역화학 염색을 통해 가능합니다. 갑상선 림프종의 경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던 환자가 수주 사이에 갑자기 갑상선이 비대해지고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 조직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진합니다. 갑상선 종양의 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 유두암이나 소포암은 먼저 검사 후 크기나 진행 상태에 따라 전절대 혹은 옆절제 수술을 한 뒤 방사선 요오드
갑상선 호르몬 치료,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역형성암의 경우 진단 당시 원격 전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모든 병기를 사기로 분류한 만큼 치명적이고 빠르게 진행하며 아직까지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일단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한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갑상선 수질암의 경우 1차적 치료 역시 수술이며 갑상선 전절제술과 경우에 따라 더불어 양측 중앙 림프 절제술도 진행합니다. 갑상선 소포세포에서 발생한 암이 아니기에 방사선 요오드 필요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갑상선 림프종의 경우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법이고 수술적 치료는 완치율이 낮아 최근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갑상선은 칼슘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조절 인자인 부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부갑상선은 작은 타원형의 내분비선으로 갑상선 피막 가쪽의 왼 오른옆 위 아래쪽에 각각 2개씩 존재합니다. 드물지만 4개 이상인 경우도 있고 하행에서 흉선 내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갑상선은 갑상선과 마찬가지로 상하 갑상선 동맥에서 혈류 지배를 받고 또 부갑상선 정맥은 갑상선과 기관의 앞면에 있는 정맥 얼기로 흘러갑니다. 부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파라토르몬으로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과 기량작용을 해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시킵니다. 다음은 부갑상선 사진과 부갑상선 종양이 나타난 사진인데요. 부갑상선암은 부갑상선의 실질세포에서 유래한 드문 악성 종양입니다. 이 악성 종양은 1904년에 처음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첫 기록 이후에 문헌상으로 800케이스 정도가 보고가 되었는데 부갑상선암은 부갑상선 선종이나 양성 과다 등식보다 더 심한 임상 증상을 보입니다. 조직학적 진단은 종양 침범 증거가 없으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과다 증식, 선종과 암의 부적절한 수술로 인한 재발을 구분하는 데 진단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조기 발견 완전 절제만이 유일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암과 달리 부갑상선 암의 종양의 확산으로 인한 사망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대신에 사망은 과도한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덕분에 주로 발생합니다. 부갑상선 암은 국립암 데이터베이스의 암 발병 사례의 0.005%를 차지하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갑상선 암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평균 연령은 49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갑상선의 평균 칼슘 수치는 3.75에서 3.95 밀리몰 퍼 리터이며 부갑상선 레벨도 정상 범위의 5배에서 10배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부갑상선 암 환자는 일반적으로 말기 장기 질환의 임상 양상을 나타내는데 신장결석증, 심부정증, 낭성 섬유골염, 뼈의 갈색 종양, 확상성 골감소증 및 골막 흑수증과 같은 부갑상선 기능의 과도한 방사선 소견이 암 환자에게서는 나타납니다. 신체 검사에서 부갑상선암 환자는 체중 감소, 심각한 피로, 거식증 및 근육 소모와 같은 악성 종양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발병률을 보이고 30에서 76%에게서 만져지는 목의 종양이 발견됩니다. 약 22%의 환자에게서 장기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원격 전이를 보였고 폐, 뼈 및 간이 가장 빈번하게 전이되었던 부위였습니다. 부갑상선암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원발 및 국소적인 완전 절제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조 방사선 요법은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외부 빔 방사선은 부피가 크고 절제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때 종양의 크기를 줄이거나 고칼슘 혈증을 교정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뼈 전이에서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 병의 희귀성 때문에 보조 또는 치료요법으로 그 역할을 평가할 대규모 임상시험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화학요법은 절제 불가능한 것으로 관주되는 광범위한 국소 영역병을 가진 환자에게 제공되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갑상선 암 환자의 치료에 화학요법은 사용이 아무런 역할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신의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신은 양쪽 신장 상극에 존재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왼쪽 부신은 반월형이고 오른쪽 부신은 위에서 간이 누르고 있어서 삼각형입니다. 부신은 해부학적으로 피질과 수질로 나뉩니다. 겉질은 간엽성 조직인 것에 비해 속질은 외배엽성 신경성 조직으로 기원이 다릅니다. 피질은 조직학적으로 보면 피막, 토리층, 다발층, 그물층으로 구성됩니다.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알도스테론, 코티졸, 안드로겐이 있으며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부신 피질 종양의 역학적인 측면을 보자면 50세 이상의 인구에서 유병률이 3% 정도로 흔하지만 부신 피질암은 빈도가 100만 명당 0.5에서 2%로 드문 악성 질환이며 전체 암 사망자의 0.04에서 0.2%에 해당됩니다. 남부 브라질의 소아액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빈도로 세계적 평균보다 10배 정도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 경우에는 TP53 종양 억제 유전자의 변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서 빈도가 높으며 10대 미만과 40대에서 최고의 빈도를 보입니다. 부신 종양은 크게 양성 종양인 부신 선종과 악성 종양인 부신 피질암으로 나뉩니다. 부신 선종은 조직학적으로는 정상 부신 세포와 비슷하나 기능상 자율성을 가진 부신 피질 세포의 양성 신생물입니다. 보통 5cm를 넘지 않으며 무게는 보통 100g 이하이며 조직학적으로 세포 형태의 다양성과 종양 괴사가 나타날 수 있으나 드뭅니다. 선종은 대부분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비기능성 종양이며 일부는 고코르티솔증 혹은 고알도스테론증 증후군을 나타낼 수 있고 드물게 안드로겐 과잉을 보입니다. 그러나 부신 안드로겐인 디히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 황산염을 과다 분비하는 큰 종양은 세포 형태의 다양성, 종양괴사, 유사균 분열 등의 소견을 보입니다. 부신 피질암 의 무게는 100에서 5,000g 사이이며 괴사와 출혈 부위가 흔히 발견되는데 침습과 전이가 흔하며 현미경적인 대형핵, 고색속성, 비대화 핵소체 등을 가진 세포가 존재합니다. 핵의 변화는 500g 이상의 종양에서 더 흔히 관찰되며 혈관 침습과 유사 분열이 나타납니다. 부신 피질 신생물에서는 특히 종양의 크기가 50에서 100g 사이인 경우 암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신 피질암과 선종은 면역 염색 양상이 비슷하므로 감별은 임상 소견 및 조직학적 기준에 의존해야 됩니다. 양성과 악성은 자연 경과의 차이가 확실하나 조직학적으로 감별이 항상 용이하지는 않고 믿을 수 있는 기준은 림프절 혹은 원격 전이의 존재입니다. 악성 종양의 일부는 부신 안드로겐을 드물게 에스트로겐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므로 이 호르몬의 과다 분비는 부신 피질암을 감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신 종양의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신 피질 선종의 확실한 치료법은 복강경을 통해 선종이 있는 부신을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쿠싱 증후군을 일으키는 환자의 경우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스테로이드 보충을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에 억제해서 회복할 때까지 필요합니다. 부신 피질암의 경우 가장 완치 가능성이 높은 치료법은 시야의 모든 종양을 수술적으로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고 수술로 치료되지 않는 국소질환 조절에는 방사선 치료가 추천됩니다. 부신 피질 세포의 특이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마이토테인과 부신 억제 약물로 호르몬 과잉 분비를 조절하는 내과적 치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신 수질에서 생기는 종양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신 수질의 종양으로는 크롬치나 세포종이 있습니다. 크롬치나 세포종은 대부분 부신 수질에 존재하는 크롬치나선 세포에서 발생한 카테콜아민 생성 종양입니다. 부신 외 크롬치나성 세포에서 발생하는 경우 부신의 크롬치나 세포종 혹은 부신신경절종이라고 명명합니다. 전체 고혈압 환자의 0.1% 정도에서 나타나는 드문 질환이지만 수술로 완치 가능하며 치료하지 않으면 발작적이고 심한 고혈압 혹은 부정맥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크롬치나 세포족은 80에서 90%의 환자에게서 부신에 위치하며 부신 외에 위치하는 크롬치나 세포족은 정형적으로 복부와 흉부에 있는 교감신경전과 복부 대동맥이 갈라지는 부위에 있는 주커칸들 기관에서 경부 방광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크롬치나 세포종은 노르에피네프린뿐만 아니라 약간의 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넓은 연령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로 20에서 40대에서 가장 흔합니다.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지속적이거나 혹은 발작적인 고혈압이지만 고혈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혈압은 기저혈중 카테콜아민의 증가 혹은 종양과 관련된 간헐적인 카테콜아민의 방출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크롬 친화 세포종의 매우 흔한 징후와 증상으로는 발한, 두통, 신경항진 등이 있고 흔한 증상은 아니나 빈맥, 호흡곤란, 기립성 저혈압, 비노, 홍조, 진전, 협심증, 현운, 쓰러지는 기분, 체중 감소, 지방 소모, 변비, 오심 등이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 고혈압 환자의 발한, 두통, 빈맥, 세 증상은 이 질환을 암시하며 의심이 되면 종양에서 카테콜아민의 과다한 생성을 생화학적 검사로 증명함으로써 크롬 친화 세포종으로 진단합니다. 임상에서 크롬 친화 세포종을 놓치면 환자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생화학적 검사 선택에서 신중해야 됩니다. 크롬 친화 세포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므로 수술 절제로 치료합니다. 수술 방법은 개복 수술에서부터 복강경 보조화의 수술과 전적으로 복강경에 의한 수술이 있습니다. 악성 크롬 친화 세포종은 드문 종양으로 전체 크롬 친화 세포종의 약 10%에 해당하며 남자에게서 더 흔합니다. 이 종양의 경우 첫 발현 시 전이성 병변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종양은 외관상 양성이며 절대 후 경과 관찰 동안에 재발하거나 전이됩니다. 초기 수술 후 0.2에서 28.7년 사이에 재발 혹은 전이가 나타납니다. 재발 전이성 크롬 친화 세포종의 발견은 원발성 및 초기 크롬 친화 세포종의 발견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즉, 요중 및 혈청 메타네프린 혹은 카테콜아민 측정, CT, MRI 등을 포함하여 매년 이 검사들을 일부를 시행하고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췌장 내분비 종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의 위치는 1에서 2 요추의 높이에 있고 후보 우막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 창자간 정맥과 문맥의 왼쪽 가장자리에서 이자 머리와 이자 몸통 꼬리로 분류됩니다. 이자에서 주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중 농도, 포도당 농도를 낮추는 인슐린, 혈중 포도당 농도를 올리는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소마토스타딘이 있습니다. 이자에는 랑게란섬이 산재하며 다양한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알파, 베타, 델타 세포 외에 위산 분비 자극작용이 있는 가스트린을 분비하는 G세포와 이자의 분비 억제 작용이 있는 폴리펩티드를 분비하는 Pp세포도 존재합니다. 췌장 내분비 종양은 일반적으로 췌장이 다른 악성 종양에 비해서 훨씬 완만한 경과를 보입니다. 췌장 내분비 종양의 역학을 보면 부검상으로 0.5에서 1.5의 빈도로 나타나나 임상적으로는 내분비 종양 증후군의 발현에 따라 종양이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검상의 빈도보다는 낮습니다. 고분화에서 중중도 분화의 악성 췌장 내분비 종양은 전체 췌장암의 중에서는 약 1%를 차지하는 발생률을 보이고 유병률은 전체 췌장암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남녀별 발생 비율은 남자에게서 조금 더 흔하며 진단 시의 중간 연령은 59세 이나 35세 미만의 연령에서도 상당수가 발생합니다. 췌장 내분비 종양은 췌장 소도에서 기원한 저등급에서 중간 등급의 종양입니다. 대표적인 내분비 종양은 인슐린종, 글루카곤종, 가스트린종, 비포마, 소마토스타딘종 등입니다. 췌장 내분비 종양의 기능성 여부는 질병의 정도, 분비 상태, 그리고 분비된 펩티드가 온전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각 췌장 내분비 종양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종은 베타세포 기원 종양으로 인슐린의 과분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기능성 췌장 내분비 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40에서 60세에 흔하고 5에서 10%는 제1형 다발 내분비 샘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종의 84%는 양성 종양이고 16%는 악성이며 15% 정도는 다발성 또는 미만성으로 나타납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인슐린 과분비에 의한 저혈당과 이로 인한 두통, 시각장애, 지각병화, 경련, 발작, 혼수, 운동장애, 감각소실 등 뇌기능 장애 현상이 나타나며 정신과 환자로 오인하기 쉽고 방치하면 불가역성 뇌손상을 초래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심혈관계 질환이나 위장 질환이 나타납니다. 인슐린조는 공복 또는 운동 시 뇌기능 장애 증상의 발현에 의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복 시 혈당이 50mg/100ml 이하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혈장 인슐린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인슐린 퍼 혈당의 비는 0.3 이상이고 높은 농도의 프로인슐린과 C펩티드가 검출됩니다. 진단이 뚜렷하지 않으면 72시간 지연 공복 시의 혈당과 인슐린으로 측정하거나 유발검사, 억제검사를 시행하여 확진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종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위치 확인이 어렵습니다. 초음파 촬영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고 CT도 종양의 크기가 2cm 이하면 발견하기 어렵고 정확도도 40에서 50% 정도입니다.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MRI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열적 방법으로는 동맥 조영술이 있는데 힘든 방법이지만 정확도가 40에서 90%로 가장 높습니다. 프로인슐린의 비율이 높은 경우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으나 악성 종양의 25%에서도 가능합니다. 악성 인슐린은 4cm 이상의 큰 종양이 많고 진단 시에 전이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치료법은 흔히 종양이 있는 부위에 절제술을 시행하며 전이되었을 시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다음으로 글루카곤 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루카곤 종은 알파세포 기원 종양으로 글루카곤의 과분비에 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능적 췌장 내분비 종양의 10% 내외를 차지하는 드문 종양으로 50세 이전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임상 증상으로 괴사용해성 이동성 홍바증이 주로 하복부, 회음부, 대퇴부에 발생하며 제2형 당뇨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글리코겐, 지방 등의 과다한 분해로 체중 감소, 빈혈, 부종, 설염, 구순염 등이 발생합니다. 고혈당증 및 비정상 당부화 검사 소견, 혈장 글루카곤이 500pg/ml 이상, 그리고 괴사용해성 이동성 홍반증의 피부 생검을 통하여 진단하며 그 밖에 빈혈, 체중 감소, 일반 임상 소견도 진단에 도움됩니다. 종양의 국소화 방법은 인슐린종에 쓰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외과 치료 원칙은 인슐린종과 동일하며 내과적 치료는 단백질 및 아미노산을 정맥에 투여합니다. 정맥염과 폐색전증에는 항응고제를 투여합니다. 다음은 소마토스타틴 종입니다. 소마토스타틴 종은 D세포, 델타세포 기원으로서 매우 드문 내분비 종양입니다. 호발 연령은 40에서 60세이며 주로 췌장 두부의 커다란 단일성, 고형성 악성 종괴 형태로 나타납니다. 췌장에서 발생된 경우 평균 크기가 12지장에서 발생된 경우보다 크며 50에서 84%에서 림프절, 간, 뼈에 전이를 일으킵니다. 소마토스타틴은 다른 췌장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므로 당뇨병, 지방병, 저산증, 담석증, 소화불량 등을 일으킵니다. 담석증 환자가 당뇨병, 지방병이 있을 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것의 대부분은 담석증 수술 도중 발견되었습니다. 혈장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동시에 감소하고 혈장 소마토스타틴이 증가하며 임상 증상 중 특히 담석증, 당뇨병, 지방변이 공존할 때 진단이 가능합니다. 혈장 내 소마토스타틴 수치의 상승 소견을 보이며 수술 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부분 수술 후 조직병리 소견으로 나타납니다. 발생률이 낮고 장기 추적 관찰이 어려워 현재까지 최선의 치료법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외과적 절제술이 주요한 치료이며 그 외에 스트랩토조토신, 독소로비신 등의 항암화학 제제 및 소마토스타틴 유사제 등이 치료에 이용되나 일부에서만 효과를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스트린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세포 기원 종양으로 전격성 소화성 궤양, 위산의 과다 분비, 췌장 소도의 종양 등 3조증이 있습니다. 가스트린종은 G세포 기능성 췌장 내분비 종양의 20%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특발성으로 발견되나 제1형 다발 내분비샘 종양, 환자의 기능성 췌장 내분비 종양의 20%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특발성으로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크고 조기에
림프절 전이나 간 전이를 일으키는 악성도가 높은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지장 제1 또는 2 구부에서 주로 발견되며 이 경우 림프절 전이를 흔하게 일으키지만 간 전이는 후기에 발생하고 빈도도 낮아 선국적으로 수술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췌장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트린 종의 경우 췌장 내 분포는 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장의 흡수 능력을 초과하는 대량의 위액 분비로 인해 극심한 설사 및 지방병이 나타나며 다발성 소화성 궤양이 12지장 및 공장에 발생합니다. 진단은 위산의 기초 분비량이 시간당 15ml H+ 이상이며 위산의 기초 분비량 대 최대 분비량의 비가 0.6 이상, 그리고 혈장 가스트린이 500 피코그램/ml 이상인 검사 소견으로 이루어집니다. 종양의 국소화 방법은 인슐린종과 동일합니다. 치료는 H2 수용체 기량제가 개발된 이후 위 전절대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췌장 두부에 있는 가스트린 종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서 최12지장 절제술이 필요하며 췌장 주위 림프절에도 같이 시행합니다. 높은 악성도를 나타내는 예후인자로는 췌장에서 기원한 큰 종양, 간 또는 뼈의 전이, 높은 혈청 내 가스트린 수치, 쿠싱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크기가 작은 12지장 가스트린 종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90% 내외이나 췌장 기원인 경우 60% 내외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포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포마의 90%는 췌장에서 발생하고 10%는 자율신경계의 신경조직에서 발생합니다. 양성 단일 종양, 악성 종양, 다발성 종양 또는 증식증이 각각 40, 20%의 비율로 발생하며 중년 여자에게서 호발합니다. 소장 외분비 세포의 CAMP를 자극하기 때문에 다량의 수분 및 전해질이 소장 내로 분비되며 위산 분비를 억제하고 췌장의 중탄산염 분비를 촉진하며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이로 인하여 다량의 설사, 탈수, 적하율염증, 무산 또는 저산증 상태가 됩니다. 진단은 임상 증상과 함께 고농도의 혈장 VIP로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종양 절제가 원칙이며 전이가 있어도 가능한 원발부 종양을 적출합니다. 네, 이상으로 내분비계 종양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